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그리고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자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다. 종교 교리나 문화적 믿음 차원이 아니다. 과학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그전까지 비과학적이라고 여겼던 사실들이 오히려 진실로 드러나는 발전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어 부패해 가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또렷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경이로움은 이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죽음을 내포한 생명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되어 고난과 역경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껴안게 되었고 주어진 삶을 더욱 충만하게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한 채굴님,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진실, 바로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제목은 좀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저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내과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등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직업인 의사가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3년경부터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친척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아내가 권해준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의 책을 접하면서 생사간에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책에는 급성 질병이나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전하는 근사체험 사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멎은 뒤 환한 빛을 받고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를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시작하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사방이 꽉 막혀있는 벽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정연채 박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죽음학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죽음을 향한 여정을 존엄하게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투병과 동시에 더 깊은 죽음에 대한 고찰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통해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함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늙어감에 대한 예찬. 임상심리학자 존 C. 로빈스는 그의 저서 남자답게 나이 드는 법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아니다 라면서 주름진 얼굴, 약해진 체력의 이면에는 우리를 의식 전환의 길로 이끄는 대단히 의미 있는 가정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호기심과 관심, 연민을 가지고 탐구한다면 우리는 내면의 진화를 이루어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직관력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늙어가면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경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필자의 40년 전 모습인 20대 초반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외관을 보면 흰머리카락은 늘어난 반면
머리숱은 감소했으며 얼굴의 주름살도 크게 증가하였다. 깃바퀴 근처로 빠져나온 깃털은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낸 훈장처럼 수북하다. 또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자주 보다 보니 목 디스크,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따금씩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젊을 때부터 있던 왼쪽 무릎의 통증은 더 심해져 산에 오르는 도중에 간간히 주물러져야 한다. 또 18년째 약을 먹고 조절 중인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어서 내면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우선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다. 일 중심으로 나 자신을 몰아치던 조급함에서 벗어나 가족과 후배들을 둘러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덕담을 하게 되었으며 아침에 산등성이로 떠오르는 태양과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등 젊은 날엔 잘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이 3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 이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일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은 나를 생겨나게 하고 삶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한가롭게 한다. 또한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렇기에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선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 만일 육체가 죽음을 맞을 기회가 없이 무한하게 산다면 사람들은 삶의 귀중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마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약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데이터의 소중함을 모르고 마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순간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을 음미하며 값지게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태어난 후부터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세월이 흐르면 늙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수명이 닿으면 결국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의미를 찾는 일이고 생을 완성하는 일이다. 생태 건축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 정기용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10년 넘게 주민센터, 도서관, 천문대, 납골당 등 여러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 건축물을 설계하느라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생전에 건축계의 공익요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는 대장암으로 5년 이상 투병하다가 2011년 타계하기 몇 달 전 인터뷰를 하였다.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에서 그는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조금은 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철학적이어야 된다.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옛것을 돌아보고 회상하고 추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게 무엇인지, 왜 사는지,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무엇인지, 친구는 무엇인지, 건축은 무엇인지, 도시는 무엇인지 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위험이 있어야 되겠다. 밝은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타계하기 며칠 전 그는 봄 내음을 맞고 싶다며 침대에 실려 가족 직원들과 같이 가까운 산으로 봄나들이를 갔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라고 말했다. 죽음하게 효시로 일컬어지는 로스 박사는 2004년에 타계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미리 받아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형형색색의 나비들을 일제히 날려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여기엔 생전에 그녀가 갖고 있던 죽음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평소 로스 박사는 애벌레의 형태를 뒤집으면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다.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어린 환자들을 돌볼 때면 늘 이 인형에 빗대 죽음을 설명하면서 위로하곤 했다. 로스 박사는 근사 체험이 환자의 연령, 성, 인종의 차이와 무관하며 종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펼쳤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로스 박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오랜 임상 경험의 결과였다.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관찰한 삶의 종말 체험과 근사 체험을 통해 이끌어낸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저의 책 사후생에 소개된 근사 체험의 한 사례다.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한 어린이가 죽어 있는 동안 경험한 것을 어머니에게 말한다. 눈부시게 하는 빛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고 포근한 곳이라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옆에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아이의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가 모르던 사실을 말해준다.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서 미안하구나. 실은 네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은 네 오빠가 있었단다. 이 아이는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어있던 짧은 순간에 오빠를 만난 것이다. 2004년 영국 BBC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내가 죽던 날은 한 시각장애인의 근사체험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빛이나 그림자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다. 꿈에서도 맛, 감각, 소리, 냄새는 경험했으나 시각적인 이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여성은 20살 때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최외 이탈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나는 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처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던 일이에요. 두려웠어요. 무언가를 본 적이 없어서 보는 것에 익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었죠. 그러다 결혼 반지와 머리 모양을 본 순간 저건 나잖아. 내가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제 심장이 멈췄다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동안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왜들 저렇게 난리인가 하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천정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부딪힐 걱정도 없고 몸이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었죠. 풍경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낮은 톤에서 높은 톤까지 다양한 소리를 냈죠. 그곳엔 나무와 새,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놀랍게도 빛나고 있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전에는 빛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그동안 눈이 안 보여 궁금했던 모든 걸 해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했어요. 몸속으로 다시 돌아오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눈과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의식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인간은 뇌 없이 의식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근사체험 해오러 온 자들은 이런 체험을 꿈이나 환각이라고 폄하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꿈을 꾸더라도 시각적 이미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 여성이 근사체험 중에 본 결혼 반지나 머리 모양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꿈이나 환각으로 치부할 수 없음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또한 사례에 나타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한 근사 체험은 뇌의 작용과 무관한 그 어떤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죽음학의 효시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커블로스 박사 역시 의사로서 관찰해 해온 많은 근사 체험 사례를 얘기해도 동료 의사들은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로스 박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말한다. 당신도 죽을 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의 문제다.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삶의 종말 체험. 환자가 임종 때 보는 한영에 대해 해이론자들은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을 받아 환자가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한 페닉 박사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편다. 임종 때의 한영은 전혀 혼돈스럽지 않으며 대부분 의식이 활짝 깨어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때로는 장기가 무의식 상태로 있던 환자가 죽기 전에 짧지만 맑은 의식을 회복할 때 보게 된다고 말한다. 이때 특이한 것은 임종자를 방문하는 죽은 지인이 생전에 눈을 잃었거나 팔다리를 잘린 부상을 입었다면 예전의 신체적 혈압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 또는 삶의 절정기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선생이 번역해 소개한 마이클 팀 저서 사후 세계의 비밀 역시 전형적인 종말 체험 사례를 담고 있다.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가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의식이 돌아왔는데 30년 전 죽은 남편이 아침에 와서 오늘은 저승갈 날이 아니고 사흘 뒤 떠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할머니를 돌봐주던 간호사는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간호사의 죽은 남편이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간호사 부부만이 알고 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 했다. 실제로 이 할머니는 이 말을 남기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사흘 후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호스피스 간호사로 활동한 최하숙 선생이 자신의 임상 경험을 기록한 책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에도 비슷한 체험이 소개되어 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은 최하숙 선생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면서 누군가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최 선생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 경우에도 환자들은 방금 전 이야기가 끊어진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종말 체험을 하는 임종 환자들은 페닉 박사가 지적한 대로 명료한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종이 시작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마중을 나오며 또한 환자들은 현재의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린 시각의 첫걸음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다.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들을 지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자외선과 적외선과 X선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리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대략 20Hz에서 2만 Hz 범위 안에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우리 뇌에는 일정 정보를 걸러주는 필터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모든 걸 보고 듣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등 생존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을 구하거나 마실 물을 얻고 사나운 맹수를 피하는 등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터 기능을 발달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임종이 임박하면 이런 필터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제되면서 보통 때에는 보거나 듣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종말 체험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의료진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나 삶의 종말 체험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럴 경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 정신착란 증세라고 여기고 진정제 주사를 놓는 등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가 이런 반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체험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현상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환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또 가족도 마중 나온 분의 안내를 따라 환한 빛 속으로 가시면 돼요 라며 환자를 격려해 줄 수 있다.
얼마 전 필자가 40대의 한 영문학도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상태였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고 한다. 다른 가족은 당황했으나 자신은 정말 처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격려하여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 삶의 종말 체험들은 인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죽음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동서고금을 통해 관찰됐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근사 체험과 더불어 삶의 종말 체험은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인간이 그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보다 더 높고 큰 차원의 영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생물학과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랑스의 테아르트 샤르등 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을 얻기까지 필자는 대학 시절 잠시 불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의과대학과 전공의 과정,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유물론과 실정주의에 입각한 현대과학 교육을 꾸준하게 받아왔다. 지난 30년간 국제 SCI 학술지에 300여 편의 의과학 논문을 게재했고 현재도 여러 해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 학술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일에서 가장 필요한 요건은 철저한 검증의 자세와 객관성이다. 신살쯤이던 15년 전 죽음인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기존의 종교들이 저마다의 교리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개인적 체험담에서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싶었다. 이는 오랫동안 견지해온 과학자로서의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융은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알고 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 역시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지 사실을 알고 싶었다.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죽음에 관련 있는 수많은 인문학 서적과 과학서를 찾아 읽었다. 또 외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물과도 만나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커벌러 로스의 저서, 사후생가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의 저서 다시 산다는 것은 그때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었다. 또한 정신과 의사인 피트 펜윅의 저서 죽음의 기술이나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인 제프리 롱의 저서 죽음 그 후를 통해서는 죽음은 소멸도 끝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순환기 전문의인 핀반 롬멜 박사가 주도하여 2001년 렌신에 실은 심장 정지 후 회생한 사람들의 근사체험, 네덜란드에서의 전향적 연구를 접하게 된 이후로는 근사체험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태도에 심대한 변화가 필자에게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접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 이를 친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곤 한다. 필자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랬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사라지고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삶과 의식과 우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켜 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필자가 수십 년 동안 받아온 현대 과학 교육이나 이제까지 견지하고 있던 과학자와 의사로서의 삶과 전혀 충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학자로서 살아온 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주고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네, 책 내용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했죠.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값지게 쓴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산 이들은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사후세계, 한생, 또 영매 이런 다양한 내용의 주제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일부분만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핵심은 많은 사람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직면하고 사유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다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술은 익어가고 돈은 깊어지고라는 한 선사의 시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방은 먹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하고 향기로운 실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며 온 산은 아무런 소란함 없이 조용하도다. 쉽게 바스러지는 육신을 버렸으니 오늘 이 기쁨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이제 노여움도 걱정도 없으니 어찌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